안녕하세요. 그 책방입니다. 오늘은 이진숙 작가의 봄날의 파편이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1989 목포라는 소설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화창한 5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찬란한 계절의 모습 뒤에서 소설 속의 화자는 그날의 상처와 기억을 떠올립니다. 따스한 포옹 같은 시선으로 소설은 끝이 나지만 어쩐지 내내 먹먹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감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구독하고 청취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봄날의 파편. 이진숙. 철부선에 차를 싣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후진 기어를 넣고 비틀비틀 가판으로 올라갔다. 땅딸막하고 꾸부정한 선원이 가판 안쪽에서 두 팔을 흔들며 오라이 오라이를 외쳤다. 평일이라 가판이 텅 비어 있었는데도 남자는 차를 자꾸만 안쪽으로 밀어 넣었다. 그러는 동안 전화벨은 끈질기게 울렸다. 마침내 남자가 스톱을 외치며 차 궁둥짝을 탕탕 때렸다. 나는 브레이크를 밟고 핸드브레이크를 힘껏 잡아당기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어디야? 응, 지금 배에 탔어. 벌써? 전파 방해를 받는지 남편 목소리가 자꾸만 치직거렸다. 나는 이따 막배로 들어갈게. 그러면서 전화가 끊겼다. 널따란 철부선 가판에 차가 4대 실렸다. 내 차 옆에는 1톤 청색 트럭이 바싹 붙어 있었다. 트럭 운전사는 차창을 내리고 담배를 태웠다. 트럭 앞 범퍼가 깨져서 너덜거렸다. 문짝도 퉁퉁 쥐어박혀 성한 데가 없고 칠이 벗겨진 곳마다 녹이 슬었다. 차창을 내리고 담배를 꼬남은 남자 얼굴이 험상궂었다. 한백의 머리카락이 뒷덜미와 귓불까지 덥수룩해서 나이를 가늠하기는 힘들었다. 한 50 중반은 돼 보였다. 얼굴빛이 거먹고 칙칙한 게 자연스레 그을린 게 아니라 어딘지 병색이 짙어 보였다. 담배를 끼운 왼손 팔목에 문양을 짐작할 수 없는 문신이 불량스럽게 새겨져 있다. 왼팔을 차창 밖으로 툭 떨어뜨렸는데 힘줄 툭툭 붉어진 팔뚝이 위협적이었다. 게다가 왼쪽 눈 바로 아래로 새끼손가락 한마디 정도 되는 흉터가 눈에 들어왔다. 저 남자 분명 상습 폭행으로 감방을 들락거렸거나 범죄를 저지르고 섬으로 숨어들었을 거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트럭 뒤쪽 적재함을 살펴보았다. 2단짜리 조화가 모로 누워있고 종이박스 2개가 바닥에 깔려 있다. 한쪽 구석에 돼지 한 마리가 엉거주춤 묶여있는 게 보였다. 붉은 빛이 도는 중돼지였다. 짐칸에 실린 것을 보아하니 초상집에 들어가는 물품이었다. 조망만한 섬에 초상이 2군데나 쓸 리가 없었다. 그렇다면 나와 저 트럭은 행선지가 같다는 거였다.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고 방금 전까지 험상궂어 보였던 트럭 운전사가 남편의 한두의 선배쯤으로 보였다. 나는 그제야 차창을 내리고 바닷바람을 마음껏 들이마셨다.
어젯밤이었다. 독서실에서 아들을 태우고 집으로 오는데 서울 출장 중인 남편이 전화를 했다.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대. 어쩌지? 나는 내일 오전에나 일이 끝나거든. 마치면 곧장 그리로 갈 테니 당신 먼저 출발해. 혼자 갈 수 있겠지? 나는 엉겁결에 응 하고 대답했다. 나 혼자 차를 몰아 그 섬에 들어간 적은 없었다. 선착장까지는 어떻게든 운전할 수 있겠는데 철부선에 차를 싣는 일이 걱정이었다. 남편이 운전해도 무섭기는 마찬가지였다. 매번 차가 바다에 추락하는 상상을 하며 조수석에서 가슴을 졸이곤 했으니까. 그래, 나 먼저 갈게. 이렇게 대답해 놓고는 순간 놀랐다. 죽음은 산자들이 감당케 힘들던 일들을 한순간에 하찮게 만들어버리기도 했다. 큰아버지는 많지도 않은 형제분들을 모두 앞세우고 유일하게 남은 집안 어른이셨다. 일찍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당하셨다고 했다. 큰아버지는 우리에게 내가 거죽은 요래 멀쩡해 보여도 엑스레이를 찍으면 오른쪽 가슴께 요만한 쇠조각이 박혀 있어. 하고 고통을 호소했다. 전쟁 막바지에 후퇴하는 인민군을 쫓다가 수류탄 파편이 가슴에 박히고 말았다. 파편을 제거하는 수술이 너무 위험해서 약으로 버틴다고 하셨다. 오랜 세월 큰아버지는 몸속에 박힌 파편으로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끌어안은 채 살아와야 했다. 전쟁 이후 줄곧 외딴 섬에 살아서 보훈연금도 환갑이 지나서야 받을 수 있었다. 큰아버님은 1년 전 오토바이 사고로 머리를 다쳐 지금껏 병원 생활을 해왔다. 노구인데다 워낙에 큰 부상이었다. 기적을 바랐으나 결국엔 돌아가셨다. 생전에 큰아버지의 간곡한 뜻을 받들어 장례를 집에서 치르기로 했다. 큰 집은 아들만 둘인데 큰아들은 일찍 사고로 잃었고 둘째는 아직 미혼이었다. 그렇다 보니 집안에 여자가 없었다. 이번 큰일에 내가 며느리 노릇을 해주길 남편이 바란다는 걸 눈치로 알 수 있었다. 섬 이름이 옥도다. 처음엔 욕도라고 알아들었다. 나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옥도라는 섬을 알았다. 섬 이름이 옥도예요? 물으면 어른들은 오야, 맞다.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가 욕도 맞죠? 되물으면 오야, 맞다니께. 하며 건덩건덩 대답했다. 기실 섬사람들은 옥도나 육도나 상관없다는 투였다. 옥도는 지리적으로 전라도와 경상도 사이에 있어 두 지역 사투리가 공존했다. 억센 경상도 말투와 느리고 구수한 전라도 말투가 섞여서 듣다 보면 웃음이 나왔다. 부모를 일찍 여윈 남편은 큰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따르고 모셨다. 나도 결혼하고 얼마가는 명절 때마다 남편과 함께 꼬박꼬박 옥도에 인사를 왔었다. 그러다가 아이를 낳고 점점 꾀가 생기면서 남편만 보내기도 했다. 큰아버지는 오토바이 사고 후 줄곧 병원에 계셨다. 지난 설에 중환자 병실에서 미라처럼 말라가는 모습을 뵌 게 마지막이었다. 더는 가망이 없다는 말에 앙상한 손을 잡아들였다. 그러자 입대 물 한 모금 못 넘기시고 외식도 없다는 분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뼈만 남은 갈퀴손으로 내 손을 감아주었다. 어찌나 세게 쥐었던지 내 손가락 마디가 끊어질 것 같았다. 사실 아프다기보다는
큰아버지에게 이끌려 죽음의 세계로 빨려들 것 같은 두려움에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옆에 있던 남편이 큰아버지 하고 다정히 부르며 손을 어루만지자 그제야 내 손을 풀어주셨다. 옆에 있던 트럭이 시동을 걸었다. 요란한 소음에 놀란 나는 두 손으로 핸들을 꽉 움켜쥐었다. 어느새 20분이 훌쩍 지났고 옥도에 도착했다. 길게 쌓은 방파제 끝이 선착장이었다. 철부선 발판이 경사진 선착장에 내려지고 있었다. 청색 트럭이 먼저 빠져나가길 기다렸다가 그 뒤를 따라 움직였다. 철부선에서 내려 선착장 경사로를 오르는데 앞서가던 트럭 뒷공무니에서 시커먼 매연이 뿜어나왔다. 차를 멈추고 매연이 흩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경사로를 올라갔다. 트럭은 곱게 뻗은 방파제를 빠르게 달려갔고 시야에서 사라졌다. 섬은 성장을 멈춘 채 빠르게 늙어가고 있었다. 내가 이 섬에 처음 왔던 그때가 옥도의 전성기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는 섬에 젊은이와 어린아이들도 제법 뛰어다녔다. 깃발을 단 고깃배들이 바다와 섬을 바지런히 들고 났고 잡은 생선을 선착장에서 사고 파는 파시가 반짝 열리기도 했었다. 아이들은 자라는 족족 육지로 나갔고 섬에는 노인들만 남아 쓸쓸히 늙어가는 중이었다. 천천히 차를 몰아 산모롱이를 돌아서자 앞서간 청색 트럭이 비상등을 전멸하고 서 있었다. 차 두 대가 간신히 비켜갈 수 있는 좁은 길이라 트럭 뒤에 차를 세우고 전멸등을 켰다. 차창을 내리고 얼굴을 들었을 때 눈앞 언덕배미에 불을 놓은 듯 철쭉꽃이 번지고 있었다. 야야, 이리 나온나. 트럭 남자가 고개를 빼고 철쭉 더미를 향해 소리를 질러댔다. 붉은 꽃무더기가 꿈틀꿈틀 움직이더니 여자아이 하나가 배시시 얼굴을 내밀고 나왔다. 한 손에 꺾어쥔 꽃가지에 붉고 탐스런 꽃잎이 어지러이 흔들거렸다. 고마, 퍼뜩 집에 들어가라. 트럭 남자가 다시 소리를 질렀고 여자애는 이를 드러내고 방식거렸다. 웃는 모습이 어딘가 모자라 보였다. 중학생이거나 그보다 살짝 어려 보였다. 굵고 숨 많은 머리를 집에서 쓰는 날이 뭉툭한 가위로 대충 잘랐는지 끝이 삐뚤삐뚤하고 촌스러웠다. 여자아이는 연분홍색 추리닝을 입었다. 한쪽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려서 희고 가는 팔뚝이 드러났다. 내 뒤로 멈춰섰던 차들이 다투어 빵빵거렸다. 트럭 남자는 여자아이를 향해 다시 뭐라고 소리를 질러대다가 시커먼 매연을 싸갈기며 출발했다. 여자아이는 지나는 차를 향해 꽃가지를 흔들며 강중거렸다. 큰 집 철대문이 떨어져 나가고 입구가 훤했다. 철문을 일부러 떼어냈는지 담벼락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낡은 기둥과 흙벽이 기와 지붕을 힘겹게 지탱하고 지붕 군데군데 기와장 떨어져 나간 자리를 허연 비료포대로 덮어 땜질했다. 그 틈으로 새파랗게 잡초가 자랐다. 널찍한 마당 한가운데에 광목 휘장이 둘러쳐 있어 상갓집 분위기가 물씬했다. 휘장 주변으로 마을 어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아이고, 질보 오는가? 어여 오소. 큰아버지를 임종 때까지 수발하신 아주머니가
맨발로 달려나와 반겼다. 아주머니는 수년 전에 이 집에 들어와서 큰아버지와 함께 지내셨다. 푼더분하고 서글서글한 아주머니를 우리는 큰어머니인 양 대했다. 나는 아주머니께 이끌려 안방에 들어가 영정 앞에 절을 올렸다. 영정 사진을 보면 을에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먹먹하기만 할 뿐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 곁에 있던 아주머니가 내 손을 붙잡고 한바탕 통곡을 해줬다. 눈물이 나지 않아 무색하던 차에 참 고마웠다. 그만 울어야 머리 아픈 게. 아주머니 혼자서 다 울어놓고는 내 어깨를 일으켜 부엌으로 데려갔다. 부엌에서는 동네 여자 서너시 음식장만에 바빠 보였다. 먼 길 오니라고 배고프제이. 어여 먹소. 먹어야 울기도 하고 일도 하제이. 아주머니가 밥과 국을 두레상에 차려와 내 앞에 내밀고 수저를 쥐어줬다. 허기가 지던 참이라 국에 밥을 말았다. 한 숟갈을 막 뜨려는데 집 바로 뒤에서 음악이 요란하게 터져 나왔다. 아싸 우루히 방정맞은 추임새를 넣어 리믹스한 뽕짝에 처마가 들썩일 정도였다. 상갓집의 트로트라니 민망해서 눈치를 살폈다. 부엌에 모였던 여자들이 다투어 한마디씩 한다. 아따 잡놈이여. 암만 후상이라도 그렇지. 초상집 뒷꼭지에 대고 저게 뭔 짓이래. 냅둬요. 그런 거 다 알면 저놈이 사람이게. 중식이 어메압에 배창시 다 녹았을 거여. 오죽하면 40 넘은 자석을 집에다가 붙잡아 넣겠소. 저놈아가 뭔 일을 내도 낼 거라. 아랫끼는 새벽까지 전축을 틀어놔서 우리 집 양반이 한숨도 못 잤다니께. 그래 낮에 찾아가서 한마디 했더니만 눈가를 부라림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들대. 징한 놈이여. 여자들이 뒷집 충식이를 하도 만나게 씹어대는 통에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랐다. 마당가에 솥단지가 걸리고 물이 끓었다. 여자들은 부엌과 곳간에서 나무를 다듬고 떡을 썰고 국을 끓여내느라 쟁거름을 옮겼고 남자들은 휘장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몇은 헛간 쪽에서 상여를 준비했다. 내가 원체 일이 서툴고 행동도 더디다 보니 그나마 밥 짓는 일이 만만해 보였다. 쌀바가지 꿰차고 우물물을 길어다 쌀을 씻어 밥솥에 앉혔다. 그때 청색 트럭이 대문간으로 들어왔다. 트럭에서 떡 상자와 술괴짝이 척척 내려지고 근조화환이 기둥 옆에 세워졌다. 아따 돼지기 싫다고 지랄 연병을 떤다 떨어. 남자가 트럭 짐칸에서 돼지를 끌어내리느라 한바탕 소란스러웠다. 돼지는 저 죽을 줄 아는지 트럭 위에서 필사적으로 버텼다. 굵은 노끈이 돼지 목에 감기자 흥분한 돼지 꽁무니에서 오줌줄기가 세차게 뿜어져 나왔다. 오줌을 옴팡 뒤집어 쓴 남자는 돼지 목에 걸린 노끈을 있는 힘껏 잡아당겼다. 돼지가 눈을 희번덕거리며 땅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벌러덩 뒤집힌 돼지 뱃살과 허벅지가 출렁거렸다. 둘레둘레 모여들어 구경하던 사람들이 그걸 보며 우습다고 배를 잡았다. 어이 여봐 저번처럼 난도질 하덜 말고 단방에 잡아봐레이. 남자 이름이 엽이었다. 엽은 벌써 한잔했는지 목덜미까지 불쾌했다. 옷옷을 벗어
대문께 감나무에 걸쳐놓고 커다란 망치와 식칼을 들고는 땅바닥에 뒤집혀 있는 돼지를 향해 걸어왔다. 엽은 돼지 목에 감긴 노끈을 받투지고 힘껏 당겼다. 버둥대던 돼지는 노끈에 목이 죄어 더는 꼼짝을 못했다. 망치를 쥔 엽의 손이 하늘로 높이 치솟았다. 나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퍽! 한 방이면 바로 죽을 줄 알았다. 그런데 맷집 좋은 녀석은 후회의 소리를 내지르며 버둥거렸다. 퍽, 퍽, 한 방, 또 한 방이 내리쳐졌다. 꾸액, 꾸액. 돼지는 그렇게 망치를 맞으면서도 살아보겠다고 비명을 지르며 묶인 다리를 버둥거렸다. 엽의 얼굴과 몸에 핏물이 튀어 차라리 엽이 가여울 지경이었다. 칭여라, 아휴, 칭여. 내 옆에서 지켜보던 아주머니가 머리를 세차게 흔들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망치가 또 몇 차례 공중으로 솟구치고서야 돼지는 시르 죽었다. 배가 움직이는 걸 봐선 아주 죽은 것 같진 않고 기절한 듯 했다. 돼지가 널브러지자 엽의 목청이 한층 짱짱해졌다. 와, 내가 왕년엔 이까이거 단방에 해치웠는데 말이지. 엽이 손바닥을 쫙 펴서 제 목에 대고 쓱 긋는 신용을 했다. 사격 실력도 끝내줬다고. 광장서 핸드마이크 잡고 씨부리던 빨갱이 년을 한 방에 조져버렸거든. 엽이 식칼 든 손을 정면으로 향해 곱게 뻗었다. 순간 칼날에 베인 햇살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돼지는 앞발 뒷발이 마주 묶여 수도가로 옮겨졌다. 엽이 가스통에 연결된 풀방망이로 돼지털을 그을리기 시작했다. 아직 숨이 붙어 있던 돼지는 불길이 몸에 닿자 꾀액 소리를 지르며 다시 버둥거렸다. 산채로 털을 그을리고 나서 식칼로 돼지멱을 푹 찔렀다. 마침내 돼지는 내게 다리를 바르르 떨며 숨이 끊어졌다. 누군가 커다란 물통을 재빨리 갖다 대고 더운 피를 받아냈다. 아유, 저기 아직 안 죽었어. 언제 나왔는지 쌀바가지를 든 채 넋이 나간 얼굴로 서 있는 내 옆구리를 아줌마가 툭 건드렸다. 엽은 칼을 쥔 손목에 힘을 단단히 줘 목에서부터 아래로 쭉 그어내려 배를 갈랐다. 엽의 손놀림은 최고 능숙했다. 손목까지 피가 흥건한 엽을 보며 아주머니는 혀를 내둘렀다. 저놈 참말로 징해야. 철아이 지 마누래가 새끼도 놔두고 내빼 불었지. 원날 술만 처먹고 지랄하고 니미럴. 저 사람 애가 있어요? 잉, 딸내미가 하나 있어야. 즐거움애를 탁해서 겁나게 이뻐야. 근디 정신이 이래. 아주머니가 집게손가락을 이맞게 대고 빙빙 돌렸다. 아까 철쭉꽃 무더기를 지나며 보았던 그 여자아이가 떠올랐다. 어쩐지 이상타했더니만 역시 아픈 애였다. 저 인간이 술만 처마시면 때리고 부수고 생지랄을 해대니 성한 자식이 나올 턱이 있겠어. 성한 자식이라도 옳게 몽크지. 애엄마는 언제 집을 나갔는데요? 걔가 참말로 착하고 순했어야. 근데 오죽하면 탯줄도 안 떨어진 핏덩이를 내뿔고 그 질로 나가부렸겄냐. 저런 인간하곤 암도 못 살아야. 암만 못 살지. 아주머니는 입술을 앙다물고 몸을 파르르 떨었다.
그나저나 인자는 딸내미를 어디 시설에 보내든가 해야지. 절에 놔뒀다간 안 될 건디. 시설에는 왜요? 아주머니는 누가 듣는다고 내 귀에 바짝 입을 대고 속삭인다. 가시네가 다 컸어야. 언제 쪽부터 엉덩짝에다 피를 묻혀 댕긴다니께. 내 귓불에 속살대는 아주머니 입에서 생리혈 같은 비릿한 내가 풍겼다. 여비 식칼을 숫돌에 갈아가며 죽은 돼지를 이리저리 나눴다. 그러면서도 자발 없이 입을 놀렸다. 구경꾼에 둘러싸여 제대로 들리지 않았지만 아주머니는 무슨 말인지 다 아는 듯 했다. 죽일 놈이여. 술만 처마시면 공수대에서 사람 때려 죽인 걸 뭔 자랑이라고 절에 씨부리나 모르겠어. 나는 들고 있던 쌀바가지를 떨어뜨릴 뻔했다. 단어 하나가 흉기가 되기도 했다. 그날 어디서 쏟아졌는지 철물을 눌러쓴 군인들이 시내를 행군했다. 단발머리 여학생들은 영문을 모른 채 교실 창문을 열고 구경했다. 두 팔을 흔들어 환호하는 애들도 보였다. 친구 정혜는 군인 아저씨에게 위문 편지 보낸 얘기를 자랑했다. 그때 탕탕탕 탕탕 엄청난 폭발음이 터지고 공중에 안개 같은 흰 가루가 자욱했다. 이어 두 눈이 따끔거리고 눈물 콧물이 나왔다. 순식간에 그들은 돌변했고 시민들을 향해 곤봉을 휘둘렀다. 우린 뭔가 잘못되었다고, 아니 잘못 본 거라며 서로를 바라봤다. 혹시 전쟁 영화를 찍는 거 아닐까? 친구 정혜가 얼굴을 감싸고 울먹였다. 도로의 희뿌연 연기 자욱한데 한 청년이 군인들이 휘두르는 곤봉에 맞아 맥없이 고꾸라졌다. 골목골목으로 흩어지는 사람들과 그들을 쫓는 군인들로 순식간에 눈아픈 아수라장이 되어갔다. 아이고, 이를 웃자면 좋을까이. 조뭇하도록 입관이 늦어지자 아주머니가 발을 동동거리며 안방으로 부엌으로 쫓아다녔다. 마을에 노인들만 살아 선뜻 나서서 시신을 염하겠다는 이가 없었다. 아주머니가 먼 친척 어른을 모셔와 염을 부탁했다. 마침내 안방으로 나무관이 들여지고 염이 시작되었다. 염하는 동안 나는 여자들과 부엌에서 기다렸다. 시신의 욕창이 심하고 몰골이 흉하니 하는 소리들이 안방서 들려나왔다. 어이, 가위! 안에서 가위를 찾았다. 누구 하나 냉큼 움직이려고 하질 않아 내가 가위를 들고 들어갔다. 가위를 건네주면서 관에 눕힌 시신을 설핏 보았다. 비추색 명주수 위에 몸이 둘둘 감겨있는 시신이 꼭 누에고치 같았다. 다행히 얼굴을 가려놓아 무섬이 덜했다. 시신이 놓였던 윗목에 핏물이 고여있다. 핏물은 주술처럼 사지를 무력하게 만들고 말았다. 아주머니는 시신에서 벗겨놓은 옷가지로 재빠르게 핏물을 훔쳤다. 시신을 염하는 동안 아주머니 혼자 섭게 우셨다. 나는 아주머니 어깨를 감싸들이며 생전에 내게 따뜻하셨던 큰아버지를 떠올려 보았다. 슬픔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끝내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 울지 못하는 것도 지독스런 병이었다. 눈물을 흘리지 못하면 몸속 장기가 대신 운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 그래서일까? 슬픈 일을 당하면 심장께 찌릿찌릿한 통증이 느껴지다가 창자가 끊어질 듯 아팠다.
그날 이후로 자주 그랬다. 오빠에게 이끌려 화순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군인들의 폭력이 거세지고 시내 한복판에 탱크가 돌아다녔다. 그날 등교하자마자 담임이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시내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그렇게나 소원하던 요고에 진학하고 꿈 같은 2달이 지나는 중이었다. 도시에서의 학교 생활은 신나고 즐거웠다.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세상은 전쟁터가 돼버렸다. 오빠 손에 이끌려 화순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너릿째 등어릿게 막 오르면서 오늘도 여느 날과 크게 다를 거 없다며 정말이지 아무 일도 없을 거라며 중얼거려 봤다. 버스 안에는 연하 문명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뒷자리에 여자애 하나가 소리를 내지 못하고 말간이 눈물만 흘렸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 둘이 옷 속에 무기를 감추고 있었지만 외면했다. 나는 무엇보다 정혜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게 몹시 걸렸다. 교문을 나설 때 정혜가 헌혈하러 갈래 물어서 별 생각 없이 그러자고 대답했다. 집에 들러 교복만 갈아입고 기독병원 정문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다가 좌측방 앞에서 지키고 있던 오빠에게 붙잡혀 버스에 태워지고 말았다. 정혜랑 약속을 했다고 가서 못 간다고 말하고만 오겠다고 졸랐지만 오빠는 들어주지 않았다. 오빠는 며칠 사이 아주 딴 사람이 되어버렸다. 장난기 가득하던 눈빛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런 오빠를 보며 인간이 자존심을 짓밟혔을 때 그것이 천천히 깨질 때의 분노는 그 어떤 압박과 폭력도 막을 수 없음을 느꼈다. 설령 그 끝이 죽음으로 치닫는다 해도 차창으로 보이는 고갯길이 그날따라 낯설었다. 고갯길 한쪽에 철쭉이 불을 지핀 듯 타고 있었다. 벌써 5월이었다. 철쭉을 진달래라고 우기다가 오빠에게 꿀밤을 맞은 일이 떠올랐다. 하마터면 철쭉꽃으로 화전을 붙일 뻔한 적도 있었다. 철쭉은 한양 피어 철이 붉은데 세상은 온통 먹빛이었다. 버스가 고개 중턱쯤 올랐을까. 천둥치는 총소리와 함께 총탄이 버스를 향해 소낙비처럼 쏟아졌다. 버스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너나 할 것 없이 비명을 질렀고 버스는 무섭게 뒤로 내달리다 곧 멈췄다. 살려달라는 절규가 버스 안에 가득 찼다. 차문이 열리고 내 몸뚱어리는 누군가의 발길질에 떠밀려 발판을 굴러 떨어졌다. 내가 떨어진 곳이 철쭉 무더기였다. 버스에 탔던 사람 모두가 죽었다는 건 병원을 나오고 한참 뒤에야 알았다. 나를 떠밀어낸 오빠는 온몸이 벌집이 되어 눈을 감지도 못한 채 죽었다고 했다. 그날 헌혈을 하러 나갔던 정혜는 하복을 빨아 옷걸이에 곱게 걸어놓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몇 번이나 나를 찾아온 정혜 엄마에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을 잃었고 기억을 잃었다. 막배로 남편이 들어왔다. 사촌들도 함께 몰려와서 초상집은 한결 떠들썩했다. 병풍 뒤 잠든 망자에게 누구 하나 관심이 없고 친척들은 오랜만에 만나 마냥 즐거웠다. 음식을 담아내고 담아내도 끝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낮부터 저물도록 초상집에서 먹고 마셨고
심지어 담아갔다. 마당 가운데 쳐진 광목 휘장 안에서 안악들이 도시락을 싸며 하하호호 웃고 떠드는 소리가 축제 전야 같았다. 세월 가기는 흐르는 물과 같고 인생이 늙기는 바람결 같구나. 늑수구레한 한 안악이 거나해져서는 덩실덩실 춤을 춰댔다. 그래도 누구 하나 뭐라거나 인상 찌푸리지 않았다. 나는 슬그머니 뒤란으로 가서 엎어놓은 항아리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아 단단해진 종아리를 주물렀다. 뒷집서 들리던 뽕짝은 언제 꺼졌는지 조용했다. 문득 집에 혼자 두고 온 아들이 걱정되었다. 중간시험 기간이라 데려오지 못하고 근처 사는 이모한테 부탁하긴 했는데 종일 아이 목소리를 못 들었다. 휴대전화를 열어 시간을 보니 아직 독서실에 있을 시간이었다. 그때였다. 시커먼 물체가 뒷담을 넘어 툭 떨어졌다. 나는 화들짝 놀라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얼마나 놀랐으면 외마디 소리조차 내놓지 못했다. 뒷담을 넘은 검은 물체는 맨발이었고 술 냄새가 진동했다. 직감적으로 그가 뒷집 충식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나와 맞닥뜨린 그도 많이 놀랐는지 흠칫했다. 잠시 주위를 휘둘러 보던 그치는 바지춤을 추썩이며 재빠르게 옆집 담을 넘어 사라졌다. 야, 이 개새끼야, 어딨어? 뒤이어 쩌렁쩌렁 소리가 뒷담을 넘어왔다. 옆이 내지르는 소리였다. 옆의 소리에 놀란 사람들이 뒤란으로 뛰어왔고 몇은 뒷집으로 달려가 옆을 말렸다. 개 쌍놈의 새끼, 어디에 손댈 게 없어서 저 애린 거를. 옆에 목청에 섞여 여자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옆의 딸이었다. 시발 새끼야, 내 손에 잡혔단 봐라. 대갈통을 깨부셔버린다. 옆의 말소리에 사리가 묻어있다. 분에 못 이긴 옆이 뒷집 물건을 마구 부수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충식이 그놈아가 기어코 사다를 냈어. 어째였을까나. 옥도에 줄초상 치르게 생겼어야. 동네 여자들이 뒤에서 소곤거렸다. 옆은 돼지를 잡던 칼과 망치를 양손에 들고 충식을 찾아다녔다. 아닌 밤중에 동네가 술렁거렸다. 누군가 옆의 딸을 우물로 데려왔다. 머리칼이 헝클어져 한 소쿠리고 입술은 터져 피가 흘렀다. 아랫도리에도 피가 범벅이었다. 솥에서 더운 물을 담아와 조심스럽게 얼굴과 몸을 닦아주었다. 여자아이는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낮에 철쭉꽃을 꺾어들고 손은 들던 천진한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아가, 충식이가 때리더냐? 어디를 때리던? 동네 여자들이 아이를 둘러쌌다. 그네들은 충식이가 그 애에게 한 짓거리가 궁금한지 다그쳐 물었다. 갈아입힐 옷을 가져올 동안 타올로 아이 몸을 감싸 물기를 닦았다. 아이는 젖은 새처럼 떨면서 내 품에 파고들었다. 아이를 꼭 안아줬다. 옆은 새벽녘에야 제풀에 지쳐 돌아왔다. 목이 다 쉬어서 소리가 안 나왔는데 그래도 잠이 들 때까지 욕을 해대며 술을 퍼마셨다. 날이 밝자 초상집은 다시 북적거렸다. 발인을 앞두고 상주와 아주머니는 다시 고글했다. 장정몇이 관을 드러냈다. 나는 여전히 눈물이 나오질 않았다. 구경하는 이들조차
손등으로 눈두덩을 훔치는데 조카 며느리라는 게 눈물 한 방울 안 나와서 죽을 맛이었다. 대문을 빠져나간 상여는 아랫마을 입구까지 갔다가 다시 마을 공터에 내려졌다. 노제를 지켜보며 마을 사람들은 공터 가장자리에 둘러앉아 어젯밤 늦도록 안악들이 담은 음식을 나눠 먹었다. 장례식이 축제 같았다. 어른이고 아이고 소풍 나온 것처럼 흥겹고 즐거워 보였다. 햇살이 마을 공터 가득 내리쬐고 바다가 지척이라 갯내 묻은 바람까지 살랑살랑 불어주었다. 망자가 먼 길 떠나기에 더없이 좋은 날이다. 노제가 끝나고 상여를 실은 트럭이 장지로 향했다. 그때까지 엽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동틀 무렵 엽이 상여가 놓여있던 창고 바닥에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어제 낮에 돼지를 때려잡을 때 펄펄 넘치던 호기는 간대였고 축축한 시멘 바닥에 달라붙어 있는 몰골이란 안 보는 게 나을 뻔했다. 마을 축제는 상여가 뒷산 고개를 넘어가면서 서서히 막이 내려졌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돌아가고 우리도 집으로 와서 뒷정리를 하며 집에 돌아갈 채비를 했다. 그래, 지금 출발한다. 도착하면 문자 넣을게. 이틀 만에 아들과 통화를 하고 차에 짐을 실었다. 장지에 따라간 남편이 돌아오는 대로 섬을 떠날 참이었다. 아주머니가 음식과 양념거리를 봉지봉지에 담아 트렁크에 싣고 또 실었다. 문득 충식이가 궁금했다. 충식이 살고 싶다면 이 섬을 빠져나가든가 절대 여배 눈에 띄지 않아야 할 것이다. 어젯밤 살기등등하던 여배 눈빛을 떠올리자 소름이 돋았다. 못내 서운함에 눈물을 글썽이며 내 손을 놓지 못하는 아주머니를 또 오겠다며 겨우 달래놓고 선착장으로 향했다. 남편이 운전대를 잡으니까 올 때보다 마음이 한결 진정되었다. 중식인가 하는 그 친구 말인데 어젯밤 도망치다가 많이 다쳤나 봐. 정말? 당신이 봤어? 포크레인 기사가 봤다더군. 거 있잖아. 요새는 무덤을 포크레인으로 파고 덮더라고. 세상 참 편해졌다니까. 남편은 말을 하다 말고 항상 옆으로 샜다. 얼마나 다쳤대? 여빈가 그 인간한테 맞은 거래? 아니, 도망가다 발을 헛디뎠다나 봐. 머리가 깨져 피를 많이 흘렸더래. 포크레인 기사가 택시도 같이 한다고 새벽에 연락받고 보건소에 실어다 준 모양이야. 아침에 보니 해경선 불러서 일찍거니 큰 병원으로 옮기더래. 부상이 심각한 것 같아. 남편은 기사한테 들은 그대로를 무표정하게 읊조렸다. 자신과 상관없는 일엔 늘 저렇듯 무표정하다. 철저하게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게 저희 특기 중 하나였다. 저것 좀 봐. 저거 철쭉꽃 맞지? 섬에 들어올 때 여비 트럭을 세웠던 바로 그곳이었다. 언덕뱀이 꽃무더기에서 배시시 얼굴 내밀던 여배 딸이 떠올랐다. 그 애는 어찌 됐을까? 어젯밤 내 품에서 떨어대던 아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남편은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꽃을 들여다보았다. 이러다 배 놓치겠어. 아직 시간은 많습니다요, 사모님. 남편은 대놓고 기분 좋은 표를 냈다. 큰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에 내가 며느리 노릇을 잘해줘서 집안에 체면이 섰다. 그래서 아주 만족스러워 보였다.
옥도 선착장에는 섬을 나가려는 차들로 줄이 길었다. 휴일 막배인데다 추상집에 온 차량까지 못해서 혼잡했다. 우리 차를 씻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참 많이 싫었다. 오라이 오라이 땅딸막하고 꾸부정한 선원의 차량 유도 실력이 이때만큼은 제대로 발휘되었다. 가까스로 맨 마지막에 우리 차를 실었다. 아, 그때였다. 선착장까지 곧게 뻗은 방파제를 트럭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다. 옆에 청색 트럭이었다. 그래봤자 철부선에는 차를 실을 공간이 없었다.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으려니 옆이 트럭을 선착장 한 귀퉁이에 세워놓고 내려서 걸어왔다. 그의 딸과 함께였다. 저 사람 어딜 가지? 병원에 가려나? 혹시 모르는 일이니 가봐야겠지. 여분 한 손에 커다란 가방을 다른 손에 딸 손을 잡고 있다. 두 개 다 무거워 보였다. 애를 어디 맡기러 가는 것도 같은데? 남편은 평소 추리소설을 즐겨 읽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우리 차에 태워줄까요? 나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다. 정말? 당신 괜찮겠어? 남편이 내 눈치를 살피며 물었다. 여비 어떤 작자인지 알고나 있냐는 말투였다. 여비 우리 차 쪽으로 다가오자 남편이 차문을 내렸다. 저기 여비 멈칫하고는 우리 쪽을 봤다. 그와 눈빛이 마주쳤다. 어제 초상집 마당에서 돼지를 때려잡을 때와는 사뭇 다른 눈빛이었다. 충혈이 되고 초췌했으며 말할 수 없는 절망이 담겨 있었다. 그의 눈빛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물을 뻔했다. 당신 나를 알겠어요? 그러고 보니 그를 본 것도 같다. 지독스레 낯이 익었다. 타세요. 어디까지 가시는지 태워드릴게요. 남편이 차창으로 고개를 쑥 빼고 말했다. 어젯밤 내 품에서 바들거리던 여자아이가 나를 보더니 생글거렸다. 아이가 입은 붉은 셔츠 때문일까? 천진한 웃음이 핏빛으로 번졌다. 괜찮습니다. 가다가 어디 들를 때도 있고요. 여분 목이 쇠어 겨우 들릴락말락하게 거절했다. 읍내 버스터미널까지라도 타고 가세요. 내 말에 여분 대답 대신 고개를 한번 푹 숙이더니 아이 손을 끌고 선실 쪽으로 걸어갔다. 이야, 당신이 어쩐 일이야? 여비 선실에 들어간 것을 재차 확인하고 남편이 물었다. 뭐가? 저 친구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 저기, 그러니까 내 말은 남편은 그 말을 꺼낸 걸 금방 후회했다. 우리에게 그날 일은 절대 꺼내선 안 되는 일이 되어 있었다. 저희도 피해자야. 정작 죽일 놈들은 따로 있어. 그 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 먹고 잘 살고 애먼 사람들만 고통 속에 살아가지.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라디오 볼륨을 키웠다. 지지직직 하는 소음이 신경질적으로 귀청을 찔렀다. 바다에선 전자기기가 전파 방해를 받는 게 분명했다. 남편은 주파수를 맞추느라 골몰했다. 그날의 상처는 누구와도 나눌 수 없었다. 사랑하는 가족도 내가 당한 아픔을 대신해주지 못했다. 백부가 끝내 가슴에 품고 간 녹슨 파편처럼 그날의 상처는 오롯이 내 것이었다. 남편은 주파수가 잡히지 않자 채널 버튼을
급하게 눌러댔다. 어쩌다 잡힌 채널에서 하필이면 최신 뽕짝이 흘러나왔다. 남편은 지친 듯 볼륨을 줄이고 등받이 시트를 뒤로 한껏 제껴 몸을 눕히고는 눈을 감아버렸다. 육지 선착장이 가까워지자 가판에 가득한 차들이 일제히 시동을 켜고 꿈틀거렸다. 철부선이 접안하기도 전에 서로 먼저 내리려는 승객들과 차가 엉켜 입구가 북적거렸다. 부두의 발판이 내려지자 철부선에서 내린 승객들은 선착장에 세워진 버스를 향해 뛰었다. 그들 속에 여비 보였다. 한 손에는 커다란 가방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딸의 손을 잡아 끌고서 절룩거리며 버스로 향했다. 우리 차가 그들을 앞질렀다. 철부선에서 내린 차들이 꼬리를 물고 움직이자 비포장도로 흙먼지가 최루가스처럼 뿌옇게 피어올랐다. 먼지에 휩싸인 옆과 그 딸이 사이드미러 안에 들어왔다. 그들을 보는 내내 가슴이 먹먹하면서 아팠다. 아픈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가만 어루만졌다. 쓱 날카로운 파편이 손끝에 만져졌다. 오래 막혀있던 내 눈물샘이 비로소 터졌다. 나는 소리나지 않게 울며 뒤를 보았다. 핏빛놀이 하늘과 바다에 번지고 있었다. 등 뒤에 남겨진 것들이 조용히 단단해지는 중이었다.